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월간 ETF 포트폴리오 영상입니다. 최근에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특히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되면서 시장 자체를 예측하고 전망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는 멈출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난 11월 달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12월에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유망할지 지금부터 12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금융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 금융시장, 사실 이제 12월 3일까지 반영된 가격 변수의 흐름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에 좀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11월 달에는 나타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장별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럴 정도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세가 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우가 36,500 갔던 게 지금 34,50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제법 고점 대비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거의 2%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금 위협하는 형태이고요. S&P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어떤 부담 요인은 결국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연준의 통화 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 연임이 확정된 파월 의장이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는 비둘기 중에 왕비둘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확실히 연임이 된 이후로는 이런 중앙은행 본연의 어떤 캐릭터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황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보니까 테이퍼링 속도도 가속화해야 된다. 원래 내년도 6월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한 3월 안에 끝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오미크론은 아직 뭔가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금 최근 뉴스 보니까 3명 늘어나서 9명 이러는데, 또 교회 모임 갔다고 하니까 이게 N차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일별 확진자를 보니까 지금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만 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졌던 게 지금 12월 들어서는 보니까 15만 명대까지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의 역할인지 어떤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 이게 참 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실내 활동이 좀 늘어나고 또 여러 변이 바이러스들이 좀 나타나면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함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는 형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상해는 상대적으로 상세가 가파른데 항생은 또 상당히 부진하죠. 특히 지금 전주말에 이 디디 출싱이 미국 시장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좀 전해졌는데요. 중국 당국의 어떤 그 규제 및 이런 어떤 강한 압박에 결국 굴복하면서 자진으로 상장 폐지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이 최근에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헝다 그룹이 결국은 디폴트를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 주말에 그 약간 깜짝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올빼미 공시라고 해야 되나요? 헝다에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 달러 부채를 상환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금융시장에는 그 금요일날 오후 밤늦게 이게 공시가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 조금 어떤 돌발악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해외 시장의 흐름 안 좋았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사실 우리 코스피도 뭐 2800선까지 좀 밀렸는데 12월 들어서 1, 2, 3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앞서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약세 흐름과는 조금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보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그 와중에 전월 10월 말보다는 올해 조금 올라와 있는데 한동안 미국 시장은 잘 나가고 우리 시장 못 나가서 뭐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다. 뭐 누가 요즘에 국장하냐, 다 미장해야지,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일단은 그림상에서는 조금 이제 반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조정이 조금 심해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수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그 최근에 그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11월 한 중순께부터 외국인이 지금 3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래프톤, 뭐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이런 주로 반도체하고 우리 게임 기업들 위주로 해서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출연하고 지금 MC를 맡고 있는 연합인포맥스 라이브 방송에서도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또 우리 각도기님하고 이렇게 토론 아닌 토론을 벌였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갑자기 외국인이 왜 12월 들어서 미친 듯이 사고 있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뭐 그동안에는 뭐 뭐가 안 좋았고 최근 들어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길래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심도 깊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지금 좀 이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 어떤 원인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빠르게 가시고 있는 것 같다. 뭐 winter is coming, winter is here 뭐 이런 외국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격 변수는 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버스 등등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관련돼서 또 반도체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반도체 주가의 상승 요인을 좀 작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견인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고수분들과 토론하면서 느낀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전히 좀 안심하긴 이른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악재 현재로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불확실성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뻗어나가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3000선 이상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어떤 그 흐름을 상승세로 바꾼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 연초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게 어느 정도 밝혀지려면 12월 FOMC 결국 가야 되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누구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풍토병처럼 이제 감기화 될 거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의 오미크론이 주로 이제 젊은 층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무서움을 잘 모르는데, 취약계층에 나타나게 되면 뭐 상당히 오미크론도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난주에 역시 보건의학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의학 교수님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 11월에 미국 시장 크게 조정받고 한국 시장 선방하는 모습이었지만, 12월이라고 해서 시장을 낙관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자, 채권 시장으로 넘어와 보면 11월 달에 보시면은 미국채 금리가 특히 커브의 플래트닝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즉, 단기 쪽 금리는 지금 미국채 2년 금리가 0.59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0.20 이하에 있던 게 지금 0.6%니까 한 40bp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즉, 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들을 최근에 미국채 단기 금리가 좀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FF 선물 시장에 보게 되면 내년도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9월에서 한 6월 정도로 좀 당겨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조금 나오면서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스케줄이 빠르면 내년도 1분기 말 3월 내지는 4월 정도에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6월에도 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들은 지금 연준 내에서 좀 마련해 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쪽 금리는 지금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장기 금리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채 10년 금리가 9bp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1.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불과 이게 11월 20 며칠까지만 하더라도 1.7대 전고점을 위협했던 미국채 10년 금리가 그 이후에 지금 35bp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인 차트가 지금 이게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림상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1.7대 정도가 강한 이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듯한, 요번에도 11월 중순에 1.70 트라이를 했다가 지금 다시 맞고 내려오는 형태인데, 일단은 뭐 채권시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강화한다고 하고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진다고 하는데 장기 쪽 금리가 왜 떨어질까, 뭐 이런 우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통화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는 단기 쪽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짜리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던 통화정책의 긴축 우려들이 좀 반영되는 거고요. 장기 쪽 금리는 뭐냐면, 그렇게 통화정책이 변하면 향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예상이 반영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월 의장이 1기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플레이션을 좀 조장하는 듯한 느낌,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좀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조금 최근에 인플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채권 시장이 걱정을 했죠.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데 저렇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면 이거 물가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한데? 뭐 이러면서 사실은 채권 금리, 장기 쪽 금리가 급등을 했던 거였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강경하게 입장이 바뀌었죠. 파월 의장 아예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내년도까지도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다. 그러고 인해서 테이퍼링을 좀 가속화시키는 게 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듯한 모습. 조금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뭐 지금이라도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급격한 톤의 변화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채권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받는 이자 수치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물가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했던 연준이 오히려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인플레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히려
장기채 금리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그래. 이제 정말로 이제 연준이 인플레에 대응하려고 통화 긴축을 세게 하겠네. 그러면 그 효과로 결국은 경기도 둔화되고 물가도 잡히겠지. 그러면 지금 금리 높지만 향후에는 금리 떨어지겠지. 그게 반영돼서 지금 장기 채권 금리 먼저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하락 속도는 좀 빠르긴 해요. 아마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반영이 돼서 지금 장기 금리가 빨리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단기적인 금리의 고점들은 좀 확인된 거 아니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면 할수록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장기 쪽 금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추가로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가 오를 거라는 쪽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금리 못 오르거든요. 오히려 쇼커버 나오면서 금리가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차트는 아래쪽에 있는 게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우리 10년 금리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살짝 오르긴 했는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버리면 뭐 국내 금리가 지 혼자 먼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8월하고 11월 두 번 금리 인상을 했고 내년도 1분기에도 상황 봐서 1월 내진 2월에 지금 금리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1분기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한 차례 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기 채권 금리 많이 빠질 겁니다. 왜? 세 차례나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1.25에 갖다 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도 상당히 좀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 물가 쪽에 포인트를 두면 이제 경기에 대한 압력은 이렇게 좀 둔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 선행지수랑 경기 동행지수 같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지금 2.22 정도인데 여기서 기준금리 한 번 더 인상해서 1.2 가더라도 100bp나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더 한다 해서 장기채권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 최근에 제가 계속 포트폴리오에 상에서 장기채권을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일단은 이제 11월 이후로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조금은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까지 97 정도 수준까지 육박했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달러가 좀 강한 흐름이죠. 연초에 90이 깨졌던 것에서 지금 96이면 거의 1년 동안 한 7에서 8% 정도의 달러와 절상이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환율이 달러가 강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00원을 살짝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1180원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월간 단위로는 지금 10월 말에 1168원이 1180원으로 11원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달러가 강해진 거 감안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사실상 뭐 외환시장 어느 정도 좀 선방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11월 이후에 국내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자본시장 차원에서의 조금 이런 달러의 유입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내고 물량, 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받은 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하는 그거를 이제 내고 물량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공급들이 좀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통화기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이 그렇다고 해서 막 1200원 이상 치고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 바닥과 윗단이 조금 막혀있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11월 달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건 제가 봤을 때는 유가인 것 같아요. 10월 말에 83불이었던 유가가 지금 66불까지 떨어졌는데, 이 차트가 이거 보면, 사실 유가가 그 8월 20일부터, 한 10월 20일, 두 달 동안 거의 60불이었던 유가가 80불까지 20불 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다 토해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이거 올라간 유가는 왜 올라갔으며 떨어진 유가는 왜 떨어지냐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올라갈 때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 원유 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공급망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원유 공급이 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뭐 원유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가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증산을 그렇게 별로 크게 안 할 것 같다. 오히려 상황을 좀 즐기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그 오미크론 우려가 좀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미국과 우방국들이 합심해서 그 전략 비축료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뭐 그게 좀 가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급락할 줄은 사실 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급락세를 보여서 월간 기준으로 2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또 통화 정책의 긴축으로 전환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많이 반영된 시장이 바로 이 유가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반영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가상화폐 시장에서 부를만 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금 비트코인이 6,800원에서 6천만 원, 5,80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수직 낙하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참 이런 움직임 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얼마나 안전한지 뭐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뭐 요인은 전체적으로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은 통화긴축에 대한 가속화 우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요것 때문에 위험자산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빠지고 국제유가 빠지고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이제 이런 양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찰리 먼거라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님, 회장님은 그분이시잖아요. 워런 버핏, 그 밑에 가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친한 친구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어느 포럼에 가가지고 지금 뭐 자산시장의 거품이 심하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뭐 워낙 그 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셨는데 뭐 아주 그냥 대놓고 디스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코인이 급락했다고 하는데 예, 뭐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다시 또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뭐 이 가상화폐를 당연히 우리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못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제가 이 시간에도 계속 이 가상화폐 시장을 커버하는 이유가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우리의 하나의 자산의 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도권으로 이미 들어왔거든요. 미국의 선물 ETF 있잖아요. 곧 있으면 현물 ETF도 생길 거고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뭐 두나무라던가 이런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메타버스라던가 또 뭐 NFT 이런 쪽의 신사업이 결국은 다 이렇게 이 가상화폐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뭐 약간 투기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꼭 모니터링하고 일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커버를 하고 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 뭐 땡큐.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충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쇼크 받았었을 때 싸게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흐름 살펴보면서 각 시장별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지난 11월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ETF 종목별로 이제 베스트 종목들과 워스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스트 종목을 보게 되면 탄소 배출권 선물이 계속 좋네요. 지금 월간 기준으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이 35%. 와, 이거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조금 안타깝네요. 저희 투자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상장됐을 때 요거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쫓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근데 지켜볼 겁니다. 이것도 뭐 언젠간 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좋았고 게임, 그 다음에 뭐 5G,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11월에 괜찮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좀 괜찮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 같은 게 12만 원 넘어버렸으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아주 뭐 저점 대비 거의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금리도 장기 쪽 위주로 하락하면서 국고채 30년 이넨스트가 월간으로 8% 이상의 또 좋은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이 원유 선물 뭐 안 좋았죠. 아까 20% 유가가 빠졌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주식들이 지금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여행 레저 특히 뭐 화장품 또 중국 소비 테마 뭐 컨택트 뭐 이거 완전히 지금 거의 10%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업종, 화학 업종, 중공업, 뭐 철강 이런 쪽도 상당히 지금 계속 안 좋았고 미국의 최근에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요것도 갑자기 급락을 좀 했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라던가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괜찮고 뭐 유럽 탄소 배출권 좋은 뭐 이런 모습들이 지난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달에 저희 이제 푸트의 성과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6이었는데 비중을 감안한 가중평균 수익률 0.48 정도. 그러니까 그냥 본전치기 했고요. 월간 동향에서 봤었을 때는 미국 주식이 좀 많이 빠지고 국내 주식 선방을 한 거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어쨌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였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푸트 상에서 뭐 미국 주식 관련된 ETF도 있고 국내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골고루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최근에 어쨌든 간에 위험 자산이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감안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뭐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원유 선물 ETF가 안 좋았고요. 또 리츠가 조금 JR이 좀 빠졌네. ESR 캔달도 살짝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FN 수경제 테마도 안 좋았고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레저가 15% 빠졌고요. 화장품 11% 빠졌고 차이나 항생테크,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건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3%대 이상, 뭐 두 자릿수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푸트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전체 포트를 그래도 약간 플러스권을 유지시키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요 국채 채권 관련 포지션입니다. 지금 국채 10년 초장기 국고채 이넨스트가 3%, 5%, 7%대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뭐 비중들을 제가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월간으로 포트 수익률은 뭐 초장기 국채 같은 경우 40%, 국고채 30년은 60%,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상호 보완해준 역할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매입 시점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직 누적 수익률은 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일찍 샀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뭐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난 11월에 전체적인 포트 성과의 악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계속 좋았고 전기차, 솔라액티브, 또 반도체 섹터 괜찮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게임 관련 메타버스가 다 좋았죠. 코덱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좋았고 게임 산업이 10.96%. 사실 11월 후반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미국 테크 기업, 퓨처 모빌리티, 반도체, 메타버스 액티브도 일단 월간으로는 좀 성과들이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 전체 포트의 성과였고요. 지난달에 이제 리밸런싱 한 것까지 살펴드리면 KB 중기 우량 회사채를 줄이면서 이제 그 돈으로 초장기채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서는 메타버스 액티브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죠. 초장기 국채랑 국고채 30년 이넨스트가 5%, 7%대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 성과에 좀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액티브도 전원 상승률 좋았는데 근데 제가 좀 늦게 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산 이후로는 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긴 한데, 뭐 메타버스 산업은 뭐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아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엔트리 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조금 조정받으면 뭐 얼마든지 비중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지난달 시장에 대한 리뷰였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주가가 이미 많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식 비중 더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리는 거는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주식 비중을 좀 좁혀오고 채권 비중을 좀 늘려왔던 것들이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어서 저는 큰 이제 불만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역발상으로 그동안 너무 빠진 종목들을 물타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포트폴리오의 그 리밸런싱의 핵심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 아닌구나. 하여튼 좀 성과가 안 좋았던 애들 골라갖고 조금 물타기 해보자 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 줄일 건 없고요. 이제 추가로 확대할 게 타이거 화장품. 제가 이게 누적으로 마이너스 28%거든요. 타이거 헬스케어 마이너스 27%. FNSO 경제테마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 중에서 제일 성과가 안 좋은 놈들이에요. 하나를 더 한다고 한다면은 그 차이나 항생테크 얘네가 다 20% 이상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매우 아픈 손가락인데 얘네들한테 한번 기회를 좀 줘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거는 타이거 화장품인데 언제가 고점이었어 지금? 2022년 6월 달에 4,200원이었던 게 지금 2,800원까지 빠졌는데, 보시면 뭐 완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쭉 미끄러 내려왔는데 지금 12월 들어서 조금 최근에 성과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황은 안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는데 무슨 뭐 여행 그 화장품 관련된 거 뭐 그 타이거 여행 레저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컨셉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10월 달에 제가 11월에 포트를 구성할 때 사실 그 집어넣었던 게 메타버스 액티브였었거든요. 보시면. 근데 전월 상승률이 높긴 했는데 제 포트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갔거든.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지금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ETF 포트폴리오를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몇 개월 계속 이렇게 월간 단위로 성과를 보여드리고 리밸런싱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차피 퇴직연금 투자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와 같은 컨셉이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매달 돈이 들어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 댓글 보니까 매달 안 들어오는 분도 있대요. 뭐 1년에 한 번 회사가 몰아주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매달 15일 날 되면 월급 들어오듯이 DC형 계좌로 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돈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봐서 조금 많이 빠진 게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사는 형태인데, 이제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고 싶으신 분은 1년에 7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 합산해가지고 세액공제 되는 거 아시죠? 7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110만 원 정도인가 바로 세금 돌려줍니다. 수익률로 한 20%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지만 1,700만 원인가 1,800만 원인가까지는 세액 공제 없이도 추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투자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좀 매수기다 싶으면은 저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로 편입 이렇게 돈 더 불입해서 투자를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간으로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유망한 거 좋은 것도 투자할 만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 거, 이 정도가 바닥인 것 같은 거, 이런 거 투자도 괜찮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표적이었던 게 사실은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지난달로 봤었을 때는. 왜냐면 반도체가 계속 빠지다가 더 안 빠졌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반도체를 한번 사볼만 했는데 지난달에는 반도체를 안 사고 엄하게 그 메타버스 좋다고 메타버스 쫓아갔다가 길게 보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월간으로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좋고 막 시세가 분출되는 것보다는 너무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데 더 안 빠질 것 같은 거, 약간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거나 바닥에서 지지받고 있는 놈들, 요런 거를 차라리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하는 게 맞다. 이게 비단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주식형 운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식은 올라갈 걸 사는 게 아니라 더 안 빠질 걸 사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요번 12월 ETF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더 안 빠질 놈 위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이거 화장품인데 사실 업황은 좋지는 않아요. 뭐 지금 계속 오미크론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마스크 벗을 날이 언제일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여성분들도 화장품 적게 쓴다 하고 또 중국 쪽의 모멘텀이 안 좋다 보니까 중국이 옛날처럼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안 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쭉 밀렸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정도 밀렸으면 이제 좀 사볼 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연속으로 이 타이거 화장품 ETF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요렇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안 빠진다고 한다면 이제 요건 좀 사볼만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뭐 종목별로 제가 지금 그 실적을 본 것도 아니고 편입 종목들 한번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자, 보시면은 뭐 콜마 B&H,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한국콜마, 이제 코스맥스 이제 이런 것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뭐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처럼 업황이 안 좋고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빠지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그런 관점입니다. 타이거 헬스케어인데 이것도 지질이 안 좋지. 지금 차트 보세요. 지금 언제였나? 지금 올해 9월 달에 46,000원이었던 그 ETF 주가가 지금 3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성과가 20% 이상 마이너스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역시 얘도 지금 별로 좋을 게 없었죠. 한동안 그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 뭐 백신하고 치료제 만든다고 막 한참 애쓰고 있었는데 화이자하고 머크사에서 먼저 경구용 치료제 만들어가지고 약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죠. 반면에 이제 그런 거 투자하느라 다른 신약 개발도 못했고 최근에 뉴스플로우가 뭐 일상 통과했네 뭐 이상 어쩌네 이런 뉴스플로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쪽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별로 모멘텀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보시면 한 10월 이후부터는 더 빠지지는 않아요. 지금 계속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지받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지난주부터는 살짝 좀 올라오고 그래서 역시 얘도 뭔가 빠질 만큼 빠졌나 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목 구성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안 끝나고 계속 지속되면 그 진단업체 특히 뭐 시젠 또 뭐 우리나라에 또 관련된 그런 쪽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얘도 이 정도면 물타기 해볼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FN 수소경제 테마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나게 빠지다가 지금 지난주가 보시는 것처럼 바바박 튀었어요. 수소경제 테마라고 하면 딴 건 없습니다. 지금 종목 구성을 보시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 전기차인데 일단 뭐 전기차 관련돼서는 계속 길게 봤었을 때는 메가 트렌드이긴 한데 그동안은 2차 전지 소재 쪽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만 이제 좀 잘 나가고 다른 쪽
그 수소전지 전기차 생태계의 시장은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특히 현대차가 가장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차량형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생산이 많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이 현대차가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는 FN 수소경제 테마 ETF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현대차가 조금 바닥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도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해결될 수는 있겠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은 가격 부담이 있는 가운데, 전기차 생태계에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소전기차 관련된 생태계는 조금 유망하지 않겠냐. 주가는 이미 많이 빠질 대로 빠졌고 최근에 더 안 빠지고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히려 장기 관점에서는 좀 사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월 ETF의 리밸런싱 종목으로는 요 세 가지 종목들을 추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일단은 뭐 비중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실 더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KB스타 차이나 항생테크, 얘도 지금 성과가 매우 안 좋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얘도 지금 상당히 언제가 지금 이거 올해 2월달 고점 찍고 반토막 났는데 지금 약간 1바닥, 2바닥, 여기서 바닥 치고 올라오면 3바닥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그거 확인하고 저는 할 거고요. 근데 지금 디디 추싱 미국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당국의 그 압박에 결국은 못 이긴 것 같은데 최근에 항생 지수가 그래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많이 빠졌지만 조금 확인하고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받는 거 확인되면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물타기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포트의 현재 비중들은 주식형 한 42%, 채권 24%, 리츠 14%, TDF 13%, 원자재 5%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뭐 여기서 크게 이미 이제 리츠하고 채권형 높였고 주식형 줄여하는데 뭐 10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정도 수준 유지하면서 신규 자금으로 이렇게 타이거 화장품, 타이거 헬스케어,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 그동안 수익률이 아주 부진한 것들,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 요거를 조금 물타기 해보겠다. 결국은 가장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업황은 안 좋지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를 해보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 12월 달에 ETF 리밸런싱에 대한 저의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ETF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도 지금 며칠이 지나서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은 2021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뭐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연말 되면 항상 좀 뭔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뭔가를 많이 또 이루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남은 12월 마무리 잘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금퇴연구소의 박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